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을 집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품을, 청년기엔 작은 고시원과 원룸을, 결혼을 하고 나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파트를, 그렇게 집은 우리의 인생을 담는 그릇처럼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다 나이 50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어느 날,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실제로 한국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8%가 배우자, 자녀와 떨어져 살고 그중 67%는 은퇴 후 적어도 한 번 이상 주거지를 옮겼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70%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준비 없이 옮겼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해서 이사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밀려서 집을 옮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노인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주거 환경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노년기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 위험까지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들을 마주하면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불안 없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10년, 20년 내 삶이 불안과 후회로 채워질지 평온과 존엄으로 채워질지를 결정짓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을 삶의 무대로서의 집을 고르기 위한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하나 나눠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노후의 집,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애들도 다 나갔는데 이제 큰 집은 무슨 필요가 있어?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말 속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혼자 혹은 둘이 조용한 공간에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조용함이 더는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작은 집. 며칠이 지나면 한숨이 늘고 몇 달이 지나면 창밖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좁은 집은 부부 사이의 거리까지 좁혀놓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기 어렵고 말 한마디가 더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실 없이, 식탁 없이 작은 소파 하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아끼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말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TV 볼륨만 점점 커지고 침묵 속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문득 이 집에서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나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적정 주거 공간은 18평에서 20평 사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지만 각자의 공간과 함께의 공간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방은 나만의 책과 음악이 있는 쉼의 공간. 다른 방은 누군가가 찾아와도 편히 재울 수 있는 공간. 작은 거실 하나만 있어도 아침 햇살이 드는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마주 앉아 대화 나눌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함께 먹는 밥과 함께 앉는 자리에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좁은 공간은 자칫 그 소중한 일상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몸의 움직임만큼이나 심리적 여유가 중요합니다. 집이 좁아지면 물건을 둘 공간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기 위해 매일 뭘 버릴까 고민하게 되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좁은 집은 방문객을 줄입니다. 내가 와서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구도, 친척도, 아이들도
점점 발걸음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선택한 작은 공간이 내가 더 고립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고를 때 크기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삶의 형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는 소통할 공간, 쉴 공간, 움직일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이 나를 편안하게 숨 쉬게 해주는가? 노후의 집은 치워진 집이 아니라 비워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부대끼지 않고 누가 찾아와도 환하게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집입니다. 우리는 결국 크고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옆이 아니라 복지관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그 말만 들으면 참 지혜롭고 준비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 옆에 살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엔 안심이 됩니다.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응급 상황이 생겨도 가까우니까. 하지만 그 안심이 곧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밖에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매일 같이 들리는 비상벨,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의 창문 불빛, 그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경고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병원 근처에서 산다는 건 언제든 누군가의 위급함과 마주하며 삶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 병원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병원 옆으로 이사 온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부부가 대학병원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낮잠을 자지도 못했고 아내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창밖에 자꾸 보이는 환자들 모습이 나를 아프게 만들더라. 그 부부는 결국 이곳은 사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이었다. 라고 말하며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대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복지관 옆입니다. 복지관은 병원처럼 아픔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곳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 관계를 잃기 전에 나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 식사가 따뜻하게 차려져 있고 그 식탁에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함께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몸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건강체조, 그리고 노래 한 곡 부르며 웃는 시간까지. 무엇보다 복지관에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지난번 그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어머,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노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지관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복지관 옆집 값이 학군지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노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진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근처의 주거지, 그곳은 노후의 새로운 강남입니다. 복지관 옆에서 산다는 건 매일이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병원 옆에서 산다는 건 매일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몸이 느려지고 생활이 단순해지고 관계가 줄어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병원보다 복지관이, 치료보다 연결이, 약보다 사람의 말소리가 더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 그곳이 어쩌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집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함께가 아니라 가까이, 그러나 따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이 말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듣습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편안하셨냐 물어보면 그래도 자식 곁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처음엔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들리는 냄비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사람 사는 소리가 반가워서 혼자 사는 적막한 집보다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밥도 함께 먹고 손주 얼굴도 매일 보고 대화도 나누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방과 후 일정에 내 일정이 밀리고 며느리의 눈치를 한 번씩 보게 되고 사위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어색해집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또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고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분명 가족인데 왜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숨죽여 지내는 느낌일까?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을 간섭하는 건 또 다른 피로와 오해를 낳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예전 같지 않고 사위는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고 자식마저 예전처럼 말이 없어집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 와서요. 저녁에 조용히 좀 쉴게요.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그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눈치를 봐야 할까? 내가 여기 있어서 민폐가 된 걸까? 그 마음속 아픔은 표정과 말투로 새어나오고 그게 또 가족 사이를 멀게 합니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려 한 것이었는데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 간의 사랑은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가까이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가족관계의 비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걸어서 5분 거리, 같은 단지, 다른 동,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 몇 개만 오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혹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거리. 이 정도 거리라면 손주가 보고 싶을 때 금방 다녀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아플 때 자식이 바로 달려올 수도 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의 생활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마음만큼은 가장 가까이 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네랑 같이 살 땐 내가 그 집의 손님 같았어. 지금은 아들 옆동에 살아서 더 자주 봐. 이젠 손님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엄마가 됐거든.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공간이 가깝다고 마음까지 가까운 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거리도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 산다고 더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산다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적정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삶 안에 부모의 삶까지 모두 안기는 건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과 내 삶,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필요할 땐 도와주고 보고 싶을 땐 함께하고 그러나 각자의 공간에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야말로 부모도 자식도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에서 자랍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자녀와 함께 살 집이 아니라 자녀와 가까이 살 집을 고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족 간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전원주택. 낭만은 한 달뿐, 그 다음은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의 삶을 꿈꾸십니다. 앞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텃밭이 있고,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굽는 향기. 가끔은 강아지가 마당에서 뛰놀고, 친구들이 놀러와 바비큐 파티라도 하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낭만은 딱 한 달이면 끝납니다.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봄엔 풀과의 전쟁입니다. 잡초는 하루만 지나도 허리까지 자라있고 매일 손에 호미를 쥐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펴질 날이 없습니다. 여름엔 벌레와의 싸움입니다. 벌레는 창문을 열 수도 없게 만들고 밤마다 모기와 모래파리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잠을 설칩니다. 심지어 뱀이나 멧돼지를 마주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가을엔 낙엽, 겨울엔 눈. 낭만적이라고요? 직접 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마당에서 넘어질까 두려워. 거동도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다리가 풀려 쓰러졌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은 멀리 떨어져 있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119를 부르려 해도 신호가 약한 날은 전화조차 쉽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도 차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자녀들은 이런 곳에 오려면 평일엔 거의 불가능하고 주말에도 망설이게 됩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한 어르신이 1년도 채 안 돼요. 도시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었어. 사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꿈꿨지만 사람의 온기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 어떤 풍경보다 외롭고 무거운 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텃밭은 처음엔 힐링이지만 곧 노동이 됩니다. 자연은 처음엔 위안이지만 곧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감각은 더 깊고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물론 자연을 사랑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익숙한 분들에겐 전원주택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노화와 도움의 부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 혼자 텃밭을 가꿀 수 있을지, 언제까지 눈을 치우고 벌레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플 때 곁에 누가 있을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사람 소리 없는 집은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넓은 마당도 텃밭도 아닌 누군가와 가볍게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는 기운 아닐까요? 바로 그 온기가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공인중개사에게 물으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공원이 가깝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국이 가까운 동네보다 산책로가 가까운 동네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왜냐고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예방하는 방법, 그건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 그건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걷고 싶은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고 위험한 인도, 차가 옆을 싱싱 달리는 도로변, 시멘트와 철제 펜스뿐인 아파트 단지, 그런 곳에서 걷는 건 건강을 위한 걷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키우는 걷기입니다. 반대로 동네에 커다란 공원이 있고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가 있으며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쉼터가 있다면 걷는 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아침엔 새소리를 들으며 낮엔 햇살을 느끼며 저녁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걷는 그 시간,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곧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이 됩니다. 걷는다는 건 아직 내 몸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걸어나가 이웃을 마주하고 나무와 햇빛을 느끼고 하루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로 사람은 다시 살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병원보다 공원에 더 자주 가요. 그게 진짜 약국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고 의사 진료를 꾸준히 받아도 마음이 우울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몸도 함께 주저앉게 됩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고를 땐 엘리베이터 유무나 대형마트 인접보다도 이 동네에 걷고 싶은 길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길이 좋으면 건강도 마음도 삶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매일 내 발을 이끌어주고 내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따뜻한 약국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이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날.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집이란 단어는 언제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깊고도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눈을 뜨는 자리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간이며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태도가 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은 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완성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집은 넓거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닙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가끔 마주칠 이웃의 인사 한마디가 따뜻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여백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노년의 집은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자식의 기준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전원주택에서 외롭게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정다운 인연들이 오고 가는 소박한 아파트 안에서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노후의 집의 풍경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삶이 어지러울수록 그 사람은 더욱 단단한 내면의 집을 필요로 한다. 노년의 삶은 바깥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의 평온함을 담아낼 수 있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지 지어진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풍경, 사람, 온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마음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당신의 삶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든 이제부터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집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당신이라면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좋은 집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지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공간도 당신을 위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의 노년은 덜 흔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의 시작은 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따뜻한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로운 이야기의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